보수가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개혁을 외치고 있는데요. 지금 개혁할 때냐? 호란이 일어나고 외란이 일어나서 지금 적들이 총칼을 국민의 목에 들이대고 있고 우리 국민의힘 보수정당에 들이대고 있는데 나가 싸워야지. 이때 싸우는 게 곧 혁신이다. 투쟁이 곧 혁신이다. 투쟁 속에 혁신이 있다. 지금 싸우지 못한다면 싸울 기회를 영원히 잃을 것이다. 우리들이 목소리 낼 기회를 잃을 것이다. 지금 보수정당의 가장 큰 문제는 싸워야 될 때 싸우지 못했던 것, 목소리 내야 될 때 목소리 내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정치인들이 일을 안 하니까 나라가 이 꼴이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일 진짜 많이 해요. 너무 부지런해요. 그 사람들 대다수가 하루에 잠 4-5시간뿐이 못 잘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라가 이 꼴일까요? 그럼 열심히 일하는 거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언제 하신 건가요? 6살이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네, 이번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하셨잖아요. 네네. 왜 출마를 하셨나요? 우선은 지금 보수의 마지막 기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 보수 지지율이 10%대까지 하락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12월 3일 이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국민들과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시는 국민들, 보수가 좀 바로 서기를 원하는 수많은 보수 지지자들께서 정말로 많이 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보수가 패배를 거듭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당내 정쟁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태로 가면은 진짜로 보수가 괴멸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보수가 괴멸하면 대한민국이 괴멸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여기 그 국민의힘에 2019년에 당협위원장으로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제가 공채 선발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당내 선거에는 한 번도 출마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몇 번 추천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당내 지도부만큼은 좀 현직 의원이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래야지 리더십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이 알 것이고 더 잘 싸울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정책을 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지금 그 12월 3일 이후부터 지금의 과정을 보면서 야, 이게 현직 의원이라고 해서 지금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더 싸우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앞장서려고 하는 것도 아니구나. 이번 지금 그 탄핵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략 국회의원들이 뒤로 숨는 것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제 목소리를 많이 내기는 했었는데 이 목소리가 국민과 당원들께는 들리더라. 근데 당의 지도부에는 들리지 않더라. 네. 결국에는 제 목소리가 당의 지도부에 들릴 정도로 힘이 있지 않더라는 것인데 제가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국민의힘에 싸워주십시오.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많은 의견들을 제시했지만 내 목소리가 거기까지 들릴 힘이 없더라.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내가 당 지도부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에 더 힘을 실어서 내가 직접 당원과 국민 앞에서 싸워야겠다. 당원 뒤에 국민들 뒤에 숨는 정치가 아니라 당원과 국민 앞에 나서서 국민들과 당원들께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우산도 되고 방패도 되어드려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최고위원이 실제 어떤 권한이 있나요? 예를 들어 최고위원 당선되신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당대표나 최고위원, 청년최고 같은 경우를 지금 당 지도부라고 합니다. 당대표가 있고 최고위원이 4명이 있고요. 또 지명직 최고가 1명 있고 청년최고가 1명 있고 총 7명으로 구성이 되죠. 그럼 이게 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모든 의결사항의 최종 의결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론이 정해진다거나 하물며 공천도 그렇습니다. 누구누구가 공천 대상자로 올라오면 마지막 도장을 찍는 것도 최고위원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결정들의 의결기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당론을 정하는 것도 최고위원 그리고 최고위원회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정해진 당론들이 반대가 되는 경우는 극히 적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최고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크게 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수는 보수가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개혁을 외치고 있는데요. 지금 개혁할 때냐, 개혁을 외칠 때냐, 호란이 일어나고 외란이 일어나서 지금 적들이 총칼을 국민의 목에
들이대고 있고 우리 국민의힘 보수 정당에 들이대고 있는데 나가 싸워야지 이때 총칼 들고 나가 싸워야지 책상머리에서 혁신안 짜고 있을 때인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싸우는 게 곧 혁신이다. 투쟁이 곧 혁신이다. 투쟁 속에 혁신이 있다. 지금 싸우지 못한다면 싸울 기회를 영원히 잃을 것이다. 우리들이 목소리 낼 기회를 잃을 것이다. 지금 보수 정당의 가장 큰 문제는 싸워야 될 때 싸우지 못했던 것, 목소리 내야 될 때 목소리 내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진짜 쇄신과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지금 국익과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해하고 있는 수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대여 투쟁을 더 강하게 해서 편향되어 있는 레거시 미디어에 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진실을 알릴 수 있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당한 정치 탄압에 맞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 정당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나약해지고 무력해지고 있더라. 자, 그러면 지금 정말로 쇄신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라면 투쟁 속에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보수를 사랑하는 지지자분들이 지금 이러한 변화를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대변인님께서 이제 싸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시는데 실제 지금 보수 진영 유권자들 또는 뭐 지지자들이 대부분 공감하시는 사항일 것 같아요. 좀 싸우는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뭔가를 위해서 다 싸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싸우고 있습니다. 뭐 당신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향성이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대변인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싸움의 핵심은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있어서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내일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이 맞을 것이냐. 1년 후 3년 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일 것이냐. 10년 후에 우리가 알던 자유 대한민국이 여전히 존속할 것이냐. 저는 지금 이게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수많은 정치인들이 난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자신 개인을 위해서 싸웁니다. 예, 국민을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만약에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싸웠다라고 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어떻게든 막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보수 정치인들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탄핵을 막았어야 된다. 아니다. 탄핵 잘 됐다. 탄핵 잘 됐다라고 하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원했던 변화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는지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하는 것이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같이 외쳤던 민주당과 좌파 세력과 같이 외쳤던 탄핵 찬성으로 인해서 어떤 나라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탄핵을 막았더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미국과 한국의 관세 전쟁에서 협상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이런 일들을 막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특별 사법제도까지 만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행정부 입법부를 넘어서 검찰을 넘어서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권력 분립 제도의 붕괴에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보수 안에서 지금 치열한 싸움이 대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구가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 내에서 서로를 향해 있습니다. 누군가는 탄핵파와 탄반파와 탄참파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친윤 대 반윤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지금 이 싸움은요. 보수주의 정치인들과 개인의 정치를 위해서 보수 정당에 올라탄 정치인들의 싸움입니다. 네. 지금 이 안에서 보수 정당 안에서 대래 우경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이 우경화를 걱정하면 됩니까? 지금 우리 정당 국민의힘은 충분히 작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싸워야 될 때 싸우지 못하는 것이고 주장할 바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좌클릭만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도 자주 하지만은 대한민국에서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지키고 있는 보수주의라는 가치는 진짜로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던 정치 철학이자 학문이자 이념이자 사상입니다. 반면에 진보라는 개념은 정치 사상도 이념도 철학도 아닙니다. 단지 그 나라의 주류 정치의 틀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좀 더 빠른 변화를 주장하거나 좀 더 빠른 혁신을 주장하면 진보 정치 세력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요, 대한민국 진보를 자청하는 진보 정치 세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의 일진보를 이끌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종북이고,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반미고 반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기업의 대표들을 부르주아 취급하고 자영업자를 부르주아 취급하고 근로자를 노동자라고 폄훼하며 갈등을 유발했던 것. 기업가와 근로자의 갈등을 유발하고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것, 그리고 남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했던 것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발목 잡는 일을 해왔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진보와 발전, 그리고 혁신에 대한 이러한 모든 가정조차도 보수주의의 역사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뒤엉켜 있기 때문에 보수가 단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당이라는 건 가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념 집단이에요. 이 안에서 해묵은 이념 싸움하지 말라는 건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정당은요, 이념과 가치가 일치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에요. 이것은요, 사교 모임이 아니고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내가 이 당과 이념과 사상이 다르면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당의 보수의 가치와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수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 좌클릭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좌클릭은요, 포지션의 변경입니다. 가치의 변화가 아니라 포지션의 변경입니다. 보수의 가치를 더 넓게 해서 중도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노태정 TV에 나와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정치는 곧 질량이다. 보수의 가치는 정말로 훌륭하고 뛰어난 것이니 우리의 가치를 무겁게 한다면 주변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오면서 중도가 확장되는 것이지 우리가 좌클릭해서 포지션의 변경을 한다라고 해서 중도 확장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지지율이 증명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선 그래도 40% 나왔습니다. 그리고 탄핵 전에 대통령 지지율 50.05까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랬던 지지율이 지금 10%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당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탄핵의 강을 건너면 지지율 올라갈 거라면서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탈당시키면 지지율 올라갈 거라면서요. 지금 보수의 이런 비겁한 행태들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10%대 지지율이 나오기 위해서는 중도 확장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때까지 우리 당을 사랑하고 지지해줬던 보수정당이란 이유만으로도 지지해주셨던 수많은 국민들과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떠난 겁니다. 국민의힘 더 이상 안 되겠다. 국민의힘엔 더 이상 기대를 하지 못하겠다. 우리 지지자들이 떠났을 때 나오는 지지율이 10%대입니다. 자, 이러한 단순한 더하기 빼기, 이거 산수거든요. 이 산수도 못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혁신을 외치고 그리고 방향성을 외치니 국민의힘 보수정당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진짜로 싸울 수 있는 정치인들,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 보수의 가치를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 정책을 통해서 중도 확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들이 지도부에 들어와야 된다. 지도부가 아까 말씀하셨던 방향성을 결정하는 기구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계속 그 중도 확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지금 국민의힘이 우경화되고 있어서 문제다. 중도 확장이 안 된다. 물론 대변인님께서 이제 답변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왜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중도 확장이 굉장히 허울 좋은 거짓말입니다. 여기 프레임에 지금 보수는 지난 20년을 갇혀 있습니다. 민주당이 중도 확장을 외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네, 중도 확장이라는 것이 허울 좋은 거짓말이라는 혹시 이번에 그 이재명이 했던 뭐 예를 들어서 그 보수 인사 조갑재나 정규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했던 거 아니면 뭐 성장을 외쳤던 거 이거는 액션적인 중도 확장은 아닐까요? 그 성공공학적인 액션일 뿐 아니라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미지의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지지율에 전혀 변화를 주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의 이런 몇 가지의 결정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요. 보수가 따뜻한 보수, 개혁적 보수, 혁신적 보수를 외치면서 국회의원 29명이 탈당해서 창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도 확장을 외쳤습니다. 확장되어져서 들어왔나요? 29명이 50명으로 불어서 들어왔나요? 60명으로 불어서 들어왔나요? 7명으로 찌그러져서 자유한국당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현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왔잖아요. 네. 여기에서 중도 확장이 허울 뿐이라는 것, 따뜻한 보수가 허울 뿐이라는 것, 혁신적인 보수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건 나왔지 않습니까? 왠 줄 아세요?
이런 말들은 보수주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은 공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따뜻한 보수를 주장하는 분들은요, 보수는 따뜻하지 않다가 전제되어 있어요. 혁신적 보수를 주장하는 분들은요, 보수는 혁신적이지 않다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개혁적 보수를 주장하는 분들은 보수는 개혁적이지 않아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보수주의를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의 역사는요, 보수 정당의 역사는 개혁의 역사였고 따뜻함의 역사였고 혁신의 역사였습니다. 조선을 갓 벗어났던 이 대한민국에 자유의 씨앗을 심은 것보다 더 혁신적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당 소득 70불뿐이 안 되던 나라를 세계 6대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 산업의 기틀을 만들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5개년 계획들, 이 보다 혁신적일 수 있습니까? 국민이 배워야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초등교육 의무화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정책만큼 따뜻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아프면 병원 제때 갈 수 있어야 된다. 의료보험 제도화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만큼 따뜻할 수 있습니까? 보수의 역사는요, 혁신적이고 개혁적이고 따뜻했습니다. 원래 보수는 따뜻하고 개혁적이고 혁신적입니다.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수를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들은요, 이걸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보수, 개혁적 보수, 혁신적 보수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수 집단이 아닌 유사 보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유사 보수의 레토릭을 보수정당 국민의힘에서 다 같이 읊고 있다면 보수정당이 사라지는 겁니다. 보수의 가치를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보수의 가치 안에 모든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은 현대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로 거론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수주의에서는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의 구성원을 개인으로 봅니다. 개인의 자유 가장 중요하다.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 개인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으로서 수단으로서 사유재산이 반드시 보장돼야 된다. 사유재산 보장이 없는 자유는 보장될 수가 없다. 그리고 사유재산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강한 국방이 필요하다.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의 자율성을 주어야 된다. 자, 이것 정도를 그리고 하나 정도 플러스 한다면 예국심이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정도를 보수, 현대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라고들 합니다. 자, 보수주의가 옛것을 지킨다가 보수 정당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거 보수주의에 대해서 보수주의가 뭔지도 모르시니 이 보수 정당에 있는 분들조차도 가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모든 가치가 다 담겨 있다. 지금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카카오톡 검열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네, 그리고 시장 경제를 옥죄고 있는 기업을 발목 잡고 제도로 기업들을 규제하는 정책들, 노란봉투법이라든지 국회 증언법이라든지 그리고 기업 증세라든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 때 모든 분야가 다 가능합니다. 외교, 국방, 안보, 경제, 복지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보수의 가치에 이미 다 담겨 있다. 이것을 우리가 설파하지 못할 뿐이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보수 정당이 되려면 강한 보수 정당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에 룰이 없습니다. 네. 당원 당규가 있는데 지키질 않습니다. 당이 먼저 지키질 않습니다. 당원 당규에 전당대회든 당의 후보를 뽑는 것 당원 8 여론조사 2, 8대2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이죠. 네. 8대2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 예선이라는 이유로 국민 여론조사했습니다. 100%. 자, 이번에 전당대회도 5대5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컷오프에서. 자,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것조차 지키지 않는다. 공천 때도 기준이 없겠죠. 네. 자, 그럼 정치인들은 공천을 받고 내가 정치적 기회를 부여받아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내 목소리를 내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뭘 잘해야지 공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네,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에 힘 있는 사람한테 줄 서는 계파 정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의리 있는 계파 정치냐? 의리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힘 있는 사람이 바뀌니까요. 힘 있는 사람이 바뀔 때마다 줄을 서는 겁니다. 왜? 나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야지 내 정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자, 줄 서는 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정치를 원외에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당의 기준이 이러니 어떻게 줄을 안 서겠습니까? 룰이 없는데요. 룰을 명확히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실력 위주의 기회를 주는 룰이 명확히 만들어지면 그때서야 자기의 역할을 한다. 룰이 명확해야 롤이 명확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룰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과 그리고 정치 후보자들이 예비 후보자들이 룰을 망각하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명확한 룰이 있다면 그 룰에 충실하면 된다. 줄 설 이유가 없다. 이 룰대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룰에 충실할 것이다. 줄 서는데 충실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도가 잘못된 것이다. 이미 제도가 잘못됐다. 자, 그리고 실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학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누군가와 계파, 내가 배경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 어디서 일해봤어 스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나온 사람한테요. 아, 서울대 나왔네? 축구 한번 해봐 라고 하지 않죠. 서울대 나왔네? 가수 한번 해봐 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나왔네? 연기 한번 해봐 라고도 하지 않죠. 네. 서울대 나왔네? 너 무용 한번 해봐 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서울대 나왔네? 정치 한번 해봐 라고 할까요? 전혀 다른 재능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요, 서울대 나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느냐. 네. 그리고 국민들과 뜻이 다르다면, 국가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짜는데 당장 국민들이 여론이 좋지 않다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연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좌파 패널들과 정말 토론회장에 나가서 내가 이들을 기꺼이 이길 수 있는 토론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수의 가치에 기반 아래 정책을 입안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정도만 확인해서 이런 실력자들을 뽑아 배치한다면 국민의힘은 이런 약한 정당이 결코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능한 정당이 결코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실력 우선주의를 지향했다면 절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실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 평가 시스템을 완벽히 만들고 이 평가에 의해서 당신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과연 줄 설까요? 줄 설 시간이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사실 뭐 대변인 말씀 중에 사실 제가 참 특징이 어떤 발언에서 질문을 드리고 나서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팔로우 질문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하는 동시에 대변인님께서 이미 벌써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생각을 많이 하시고 평소에도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다는 그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특별히 이제 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결국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에 대해서 누가 공천을 하느냐 또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모든 정치 지형이 요동치는 거잖아요. 사실 뭐 총선이 앞으로 뭐 3년 뒤긴 하지만 3년 맞나요? 3년 뒤. 그렇죠. 3년 뒤인데 여전히 뭐 사람들이 지금 벌써부터 줄 서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지 내가 배지 달까? 내가 이제 지금 뭐 윤석열 찬성 뭐 탄핵 찬성을 해야 될까 반대를 해야 될까 어떻게 스탠스를 잡으면 다음에 내가 배지를 달 수 있을까 뭐 지금 지도부에 대해서 내가 비판을 해야 될까 아니면 여기 올라타야 될까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그냥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아요. 그게 현실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정치의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렸다. 룰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개인의 입신양명 꿈꾸는 것도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꿈꾸는 많은 사람은 최소한 한 가지의 가치는 지향하고 있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더 약자를 보호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무엇이라도 꿈꾸는 하나의 가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치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근데 명확하지 않은 룰로 인해서 여기에 줄 서고 저기에 줄 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야 내가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앞으로 나한테 기회가 올까 탄핵에 반대를 해야 될까 찬성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고민에는 지금 모든 게 다 수단과 연결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공천을 받을까 가치라는 게 배제되어 있는 겁니다. 목적이 배제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단이라는 걸 배제했다면 보수 정당은 탄핵에 다 나와서 반대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 몰랐습니까? 이거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하기 이전부터도 제가 계속해서 방송마다 경고를 했습니다. 민주당을 지금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든 시도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정권이 교체될 것이다. 그때 대변인님이 그 민주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해야 된다고 주장하셔도 근거는 어떤 건가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절차는요.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법무부 장관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복잡한 진행이 아닙니다. 자, 지난번 통진당 때처럼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진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거를 이미 작년 한 초부터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역공을 당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웃었어요. 그게 되냐? 위헌장당이 돼? 위헌장당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론들이 기울었잖아요. 언론이 지금 우리 주장을 안 실어주잖아요. 근데 행정부가 민주당을 위헌장당 해상 심판 청구를 했어요. 이거 미디어에서 안 내보낸 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보냅니다. 그럼 위헌장당 해산 심판 청구 넣었습니다. 이렇게 나갈까요? 왜 넣었는지 사유가 나갈 겁니다. 자, 여기에는요, 예산으로 장난친 게 나갈 거고요. 지금 수많은 여기에 장관들 탄핵으로 인해서 수많은 헌법기관들 그리고 행정부를 마비시켰던 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판사들 탄핵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것도 들어갔을 겁니다. 수많은 민주당의 행포가 알려졌을 거예요, 이미. 네. 이게 법원 가서 위헌정당이 결정되냐 안 결정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얘기도 제가 수차례 했습니다. 민주당의 실체,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들을 국민들께 고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죠. 대통령 탄핵 3일 전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고작 3일 전에요. 네. 민주당과 싸우려면요, 대한민국 좌파 세력과 싸우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앞을 내다봐야 됩니다. 이들이 어떤 공격을 할지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 신호를 잡지 못하고 이들의 공격을 예측하지 못하면 절대 닥쳐서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우린 절대 전투력이 강하지 않아요. 네, 그들보다 강력하게 처절하게 싸우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보수는 항상 뒤로 숨습니다. 무슨 방식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미리 대비조차 하지 않는다면. 자, 그러면 당의 이러한 전략팀들도 제대로 구성이 되어야겠죠. 이걸 미리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당의 전략을 짜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부당한 압박을, 정치적 압박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사실 생각해 보면 그 민주당은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네네. 어떤 그 보스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게 뭐 이재명이든지 아니면 그 전에 뭐 노무현이든 김대중이든 아니면 뭐 혹자는 예전에 뭐 원탁이다 해가지고 뭐 뒤에 또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보수 진영은 그거 말고 항상 지리멸렬하고 뭐 개인주의니까 정말 뭐 지금 몇 시야 물어도 아마 다른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사람마다 지금 뭐 시간도 통일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뭐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또는 뭐 보수 정당과 그 한국 좌파 정당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안타깝게도 보수 대통령이 2명이나 탄핵이 되셨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 아직 탄핵당한 대통령이 없죠. 근데 이것도 하나의 그 조직의 생리를 이렇게 설명해주는 하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요? 정치를 그냥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 조직 문화라고 봐야겠죠. 사실 이게 모든 평등을 주장하는 건 민주당 좌파 세력입니다. 네, 조직 안에서 평등해야 된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평등해야 된다. 평등을 주장하거든요. 남녀 평등해야 된다. 네, 남녀 평등해야 된다. 근로자들도 평등해야 된다. 그리고 직급과 능력에 따라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모든 평등을 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민주당은 수직적 구조다. 네. 왜냐면요, 이게 민주당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당이 잘못된 겁니다. 조직론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조직 중에서 수평적 조직, 창의성을 요구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게 효율적인 집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라든지 그리고 거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수직적인 조직이 훨씬 효율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네, 수평적 조직은 의사결정 기구가 너무나 느리고 그리고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이나 그리고 큰 조직을 움직일 때 적합하지 않다라는 조직론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미 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정당은 큰 조직인가요, 아닌가요? 굉장히 큰 조직이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원까지 하면 200만이 넘어갈 것이고요. 우리 당도 100만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 큰 조직을 움직이는데 우리 당은 민주당이 프레임 걸어둔 수평적인 게 좋은 것이야, 평등한 게 좋은 것이야, 민주당의 주장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고, 진짜 당내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재밌네요. 근데 민주당은 말로는 평등 얘기하지만 자기 당은 굉장히 불평등하게 운영을 굉장히 하잖아요. 수익적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민주당은 선전선동이다, 위선이다. 내가 말하는 것과 실체는 다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남에게 평등을 강요하지만 우리 집단만큼은 효율적인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 당은 민주당이 저런 주장을 하는데 그럴싸하네, 우리 평등하게 조직을 꾸려볼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내는 어른이 없다. 3선이든 5선이든 초선들 한 명 혼내지 못한다. 초선을 가르치지도 못한다. 당내 의원들끼리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같은 의원인데 라는 말이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겠죠. 큰 조직이. 네. 상부의 지침이나 방향성을 듣지 않는데요. 우리가 탄핵 반대 당론을 정했습니다. 몇 명이나 이탈해서 지금 탄핵 소추를 시켰습니까? 당론이 나왔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조치하지조차도 않습니다. 이거 조직이 얼마나 망가졌다는 소리입니까? 네. 민주당 어땠나요? 민주당 이재명 체포 동의안 때 이거 당론으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이때 이탈자들 찾으려고 했나요? 안 했나요? 색출했잖아요. 색출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정치 생명 끝내겠다 그랬습니다. 이때 국민들이 민주당 욕했나요? 욕했나요? 거의 안 했죠. 아까도 말했지만요. 당은요. 이념 집단이고 가치 집단입니다. 여기서 이념과 가치가 나름 나가야지 맞는 거예요. 자, 그럼 보수 정당에서 탄핵 반대가 당론이 됐습니다. 이때 이 당론을 어기고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에 표를 던진 사람들을 어떻게 가만히 둡니까? 당론을 어겼는데요. 이런 집단이 지금 국민의힘이다. 강할 수가 없다. 네. 그럼 이거는 아까 제가 말했던 작용화와 연관돼 있다. 당내 작용화가 너무 극심하다. 이걸 척결하지 않는다면 강한 보수는 태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강한 보수 정당, 이기는 보수 정당은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당내의 가치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계속해서 틀린 말만 반복하고 있다. 가치 싸움 그만하자. 해묵은 이념 논쟁 그만하자. 얼마나 방향성이 틀렸습니까? 근데 이 얘기들도 누가 꺼낸 줄 아세요? 다 좌파 세력이 끝냈습니다. 민주당이. 언제적 해묵은 이념 논쟁이야. 이념 논쟁 좀 그만합시다. 이거 민주당이 시작한 겁니다. 왜요? 자기들이 빨갱이라고 공격받고 있었거든요. 예. 자, 근데요. 이들이 이념 논쟁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지금도 이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치 전쟁을 하고 있어요. 당 내에서조차 우리와 색깔이 다른 것 같은데 수박 색출하자고 하잖아요. 우리 당만 또 안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프레임에 걸려서. 그래, 언제적 가치 논쟁이야. 언제적 이념 전쟁이야. 우리 하지 말자. 민주당의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민주당이 뭐라고 하면 이걸 우리 당이 따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요. 국민들의 뜻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니까 우리는 경선 때 여론조사 100% 하자는 소리도 해요. 민주당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민주당 당원 100%예요. 웃기죠. 민주당은 그러면서 당원들이 원내대표 선거까지도 개입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 현재 민주당은 당원 100%예요. 당원 1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같이 병행한다라는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당원들에게 곱하기 배수를 줬습니다. 예.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국민 여론조사가 아주 적게 들어갔다. 근데 우리 당은 매번 당내 선거 때마다 당의 후보를 뽑을 때마다 여론조사 100%, 여론조사 100% 해야 된다. 여론을 80% 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가능하죠? 역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일반 반장 뽑고 있잖아요. 이반한테 투표권 주면 안 되죠. 네. 지금 이런 짓을 계속 보수 정당이 해왔다. 어떻게 강해지냐?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당이 강해지는 방법 첫 번째는요.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민주당의 틀린 가치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틀린 가치를 확고히 믿고 바로 세우기 때문에 우리보다 강한 것이다. 우리는 옳은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훼손하고 있다. 가치 논쟁하지 말라고 있다. 네, 이념 전쟁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어떻게 강해지겠습니까? 이 안에 각자 다른 이념과 각자 다른 사상과 각자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이게 하나로 뭉쳐지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정당은 가치 집단이다. 이념 집단이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 보수 정당이 발전할 수 있고 이 에너지를 통해서 대한민국 발전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최고위원이 만약 네. 되시면 일단 지금 그 절차는 확정이 된 건가요? 그럼 아직 그 절차하고 시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일정이. 8월 22일 날 전당대회가 이제 있을 예정이고요. 그 전에 당대표 후보들은 4번의 토론회가 있을 예정이고 최고위원과 청년최고는 1번에서 2번 정도의 토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합동 토론회가 총 4회에 걸쳐서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혹시 이제 대변인님은 사실 이제 지난번 국회의원도 한번 선거를 준비해 네. 보시고 이번에 이제 당내 선거에 처음으로 출마하시는 거죠. 근데 비교해 보니까 그 준비 과정은 어떻던가요? 그게 좀 수월하시던가요? 그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어렵습니다. 왜냐면 전 이제 이게 청년분들도 많이 보고 있을 텐데 네. 이걸 보고 있는 분들이 만약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현실 정치가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당내 선거인데요. 이번에 당대표 후보는 1차 경선에 4천만 원을 일단 기타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본선에 올라가면 4천만 원을 또 내야 됩니다. 그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기 돈을 8천만 원은 일단 내야 되는 네, 거예요. 만약에 결승을 가야 되는 상황이면 2천만 원 더 내야 됩니다. 네. 그 최고위원 후보들은 경선에서 2천만 원 내야 됩니다. 본선에 올라가면 또 2천만 원 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청년 최고는 50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리고 본선에 가면 또 500만 원 내야 됩니다. 왜 내야 되나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금액적인 그 배리어가 있는지 몰랐어요. 애초에. 민주당은 제가 알기로 이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진짜 왜 내는 건가요? 그게 왜 낸다고 해요? 선거 비용 전체적인 뭐 토론회라든지. 그거 준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당은 국가 지원금 받아서 뭐 합니까? 네. 민주당 전당대회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게 전국을 돌면서 하고 있는지. 근데 지금 토론기에도 최고위원이나 청년 최고 같은 경우는 한 번 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뭘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까? 2분짜리 답변을 보고 판단하나요? 이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나 비전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명이 나서 하는 토론장에서. 끼켜봐야 1시간 할 건데, 1시간 반 할 건데요. 30초 질문에 2분 답변하세요. 스피드 퀴즈 아닙니까? 네. 이것으로 니네들의 리더를 선발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치는요, 연설이고 내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토론을 통해서 내 생각과 이념을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연설의 기회가 있어야죠. 4번이 아니라 전국 단위 시도마다 연설할 수 있어야죠. 민주당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 많은 토론을 통해서 누가 역량이 진짜 준비된 사람들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후보들에게 예를 들어서 기초적인 기탁금 정도는 야 장난삼아 나오지 마라는 경고가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재미삼아 나오지 마. 이름 알리려고 나오지 마. 자신 없으면 나오지 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도하면 이것이 선의의 참여를 막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청년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막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뭐 시도의원 이런 지방자치위원들도 있고 시도구의원들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는데, 국회의원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지역의 인구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합법적 선거 비용이 1억 8천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1원이라도 더 쓰면 당선 무효형이 돼요. 그럼 한 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 1억 8천 이상 쓸 수 없는 거예요? 개인마다? 합법적 선거 비용이 합법적 선거 비용. 합법적 선거 비용이. 그럼 합법적 선거 비용이 1억 8천인데 그럼 후원을 1억 5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천 내에서 만약에 내가 15%인가요? 되면은 그거는 돌려받을 수 있죠. 근데 1억 5천 시민들한테 후원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본인 돈으로 선거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합법적 선거 비용만 1억 8천이라고 했는데 합법적 비선거 비용이 있습니다. 불법 아닙니다. 합법적 비선거 비용이 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얻는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예비 후보 단계에서 걸었던 현수막 비용이라든지 등등등등은 합법적 비선거 비용에 들어갑니다. 사실상 선거 비용이네요. 그것도. 선거 비용이죠. 네,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가는 집기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다 비선거 비용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또 그 정도 액수 들어갑니다. 네. 그것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15% 이상 못 받습니다. 그건 못 받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치르려면 정말로 빠듯하게 치러도 3, 4억은 들 것이다. 네, 근데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청년들이 왜 정치권에 못 가는지 좀 이해가 되네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젊은 나이 때 정말 특별한 커리어를 갖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부자지 않으면 그런 자금을 마련하는 것 자체도 일단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정치를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는 청년의 편에서 말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나이 어린데 나도 정치 한번 해볼래라는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실은 정치 비용 정도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돈을 벌어봤냐 안 벌어봤냐의 문제거든요. 제가 정의하는 정치의 정의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개입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 못한 사람은 저는 결코 남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앞가림부터 하고 네. 정치를 얘기해라. 최소한 내가 나 나이 어린 대우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를 반드시 붙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전 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했습니다. 저는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전 수많은 경험을 했고 제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개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했습니다.
저 남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반드시 붙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청년 정치의 문제는요.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네, 진짜로 고생 한 번 안 해본 사람들이 청년 정치를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진짜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갈고 닦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또 정작 진입이 쉽지 않아요. 왜요? 라인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딜레마로 작용한다. 그래서 정말로 역량 있는 청년들이라면 그 기회를 열어줘야 되는 것이고,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역량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라고 하면, 선발 기준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굳이 기탁금 받을 필요도 없다. 그렇지 근데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정말 그 우리나라의 보수 진영에 뭐 좌파는 말할 것도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총리된 그 김민석인가요? 김민석 보니까 뭐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알 수도 없이 그냥 어쨌든 뭐 그 나이까지 그 정치 커리어를 이어오고 있는데, 참 일반적인 사람들 시선에서 보면 황당하죠. 어떻게 저렇게 생활이 될까? 저게 될까? 그러니까 그 사람, 네. 그리고 뭐 김민석뿐만 아니고 또 뭐 보수 진영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냥 어떤 뭐 경력도 없이 정치에 바로 입문해서 뭐 정치로 말 그대로 커리어를 쌓아가는 분들. 뭐 그것도 열정이라면 열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대변인 말씀처럼 그 공직이란 건 하나의 봉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자기 앞가림을 한 다음에 뭐 국민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차원에서 이제 희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한국 정치 현실은 좀 그거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정치인들이, 다선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학력 하나로 밀고 들어와서 내가 실제로는 좋은 학력이 의미하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9살까지 열심히 살았다. 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 이 사람의 그 이유부터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9살까지 열심히 살아서 좋은 학교에 들어간 거 당연히 박수 쳐줘야죠. 근데 이것이 아까 말했지만은 가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니고 화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닌 것처럼 이것이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정치인이 되기 위해선 진짜로 내가 밑바닥에서 고생도 해봤어야 되고, 최소한 내가 부유한 환경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일을 해서 돈도 벌어봤어야 되고, 그래야지 국민들 마음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최소한이라도 알 거 아닙니까? 실물 경제가. 그리고 내가 노동이라는 걸 해봤어야 근로자들의 마음도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요 민주당에 노동해본 사람 별로 없어요. 네. 그것도 참 재밌네요. 맨날 노동 얘기하면서 네. 노동해본 사람이 없다. 네. 민주당에는. 노동 착취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 다 민주화 운동이라고 본인들이 표현하지만 당시에 그런 투쟁을 한 것 빼고 자기들이 무슨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봤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 들어와서 되레 정치인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쉬는 동안에는 기업들의 감사나 이사로 올려서 일도 하지 않고 월급 받고 여기저기 앵벌이처럼 여기서 200, 여기서 300, 여기서 200 이런 짓을 하거나, 정치인으로서 힘이 있을 때 무언가를 뒤를 봐주고 아까 말씀하셨던 출처 모르는 돈들이 생긴다거나 스폰서를 네. 받는다거나. 자, 그럼 이런 것들도 대한민국의 제도가 결국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 묻고 싶어요. 진짜 서울대 나오면 됩니까? 네,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의 리더가 될 자격 요건입니까? 네, 이게 진짜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라이센스가 맞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로 정치라는 영역은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앵커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헌신적인 마음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입심양용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최소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내 사의보다 공의가 단 1%의 무게라도 더 나가야 된다. 근데 대한민국의 대다수가 사의가 훨씬 더 무겁다 보니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재밌는 게요, 정치인들 엄청 부지런해요. 진짜 부지런해요. 근데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정치인들이 일을 안 하니까 나라가 이 꼴이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일 진짜 많이 해요. 너무 부지런해요. 그 사람들 대다수가 새벽, 제가 볼 때는 하루에 잠 4-5시간뿐이 못 잘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라가 이 꼴일까요, 그럼? 열심히 일하는 거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국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던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국회에 많이 들어가고 행정부에 들어가게 된다면 나라가 잘못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정말 70불 개인소득에서 35,000불 세계 6대 강국까지 왔는데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만 바로 선다면 대한민국은 5만 불, 6만 불, 10만 불 넘어갈 수 있는 나라다. 최소한 2배 성장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나라라고 봅니다. 네,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는 나라인데 이것을 정치가 발목 잡고 있다 대래.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고 있다. 그럼 가장 변해야 되는 것 정치다. 여전히 정치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정치가 사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변인 이번에 당선되시면 어쨌든 원외시잖아요. 네. 현역은 아니시니까요. 국회의원은 아니시니까. 근데 원외 정치인이신데 그 최고위원이 되시면 좀 제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때까지 원외 당대표가 꽤 나왔죠. 이준석 당대표도 원외였고요. 당시에 황교안 대표도 원외였고요. 자, 원외 당대표가 꽤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은 좀 더 아마 많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네. 현역 의원은 최고위원에 거의 지명하지 출마하지 않았다 이런 기사도 하게 될 있더라고요. 겁니다. 하게 될 거예요. 네,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현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들이 진짜로 합리적인 리더십이 있느냐, 그리고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비전이 있느냐, 그리고 잘못된 것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앵커님께서 당대표가 되셨어요. 그럼 누군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근데 진짜로 옳은 소리를 하고 방향성을 잘 잡고 싸워야 될 때 싸워요. 국민들이 앵커님께 박수를 쳐요. 당이 안 쫓아올 거예요. 배지들이 안 쫓아올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정치 참 재밌어요. 여론이 따라가면 쫓아갑니다. 네. 여론이 따라가면 쫓아갑니다. 물론 그 안에서 반대하는 세력들 분명히 있죠. 특히 보수 정당에는 있습니다. 쟤네가 잘 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쟤네라는 게 우리 당 안에서 저 사람들이 네. 잘 되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잘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당이 망가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만 축출해낸다면 당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변인 지금 정치를 얼마 동안 하셨나요? 저도 지금 2019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정치에 공채라는 게 없는데 전 어떻게 보면 공채로 입당을 했던 것이고 오디션을 통해서 벌써 그게 2019년 1월 12일이니까 7년쯤. 네. 한 7년쯤 정치인으로서 이제 활동해 보시니까 느끼신 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느끼신 점이라고 하면 이건 확실하게 내가 교훈을 얻었다 뭐 이런 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7년쯤 뭔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느끼는 소회가 있잖아요. 뭐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반드시 바꿔야 되는 것인데 바꾸기가 너무 힘든 구조이다. 네. 그래서 아마도 김종필 선생이었나요? 허업이라고. 정치는 허업이다라고 네. 했죠. 왜냐하면 그 말을 남겼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생각돼요. 우리가 머리가 스타일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머리를 잘라볼까? 라고 이발소 가야지 자르는 거잖아요. 미장원 가야지 자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몸이 좀 보기 싫은데 뱃살도 나오고 몸짱이 좀 되고 가면 헬스장 끊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근데 정치를 바꿔볼까 하면 정치 입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볼까 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전 여기에서 오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예. 정치만큼은 정치에 입문한다라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가 정당에서 일치해야지 바꿀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헬스장만 끊어놓고 아무도 헬스장을 가지 않는 거예요. 예.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는데 아무도 운동은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배지를 다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재선이 될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3선이 될까? 어떻게 해야지 지금의 권력자와 내가 친해질까를 연구하지. 진짜 정치 목적, 아까 제가 했던 말과 같죠. 목적과 수단을 잃어버렸다. 바뀌었다. 진짜 목적이었던 국익이나 국민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목적 없이 달려가는데 목적을 이룰 수가 없죠. 이거 혼자서 달리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이건 2인 삼각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수백인 수백각입니다. 이게. 수백 명이 진짜로 다리를 같이 묶고 달리는 게임이에요. 이 정당 안에서 그렇게 달려야 됩니다. 한 명이 방향을 딴 데로 틀면 넘어집니다.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치 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옳다라고 믿고 생각하는 것, 진짜로 장기적인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부합된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같이 달려갈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5개년 계획을 4차까지 하셨었죠. 네, 무려 20년입니다. 이거를요 1년 6개월 3개월로 계획했다면 절대 지금의 대한민국 없을 겁니다. 내 개인 몸 하나 바꾸려고 해도요 1년 이상 운동해야 돼요. 1년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몸짱 소리 들으려면 한 3년 운동해야 됩니다. 예. 내가 빚에 오적되면요 내 재정 상태 변환시키는데도 1년으로 안 돼요. 몇 년을 절약하고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국가가 발전하고 변화하는데 1년 3년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네. 진짜로 긴 호흡으로 보고 이걸 방향성을 잡고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 이러지 못하죠. 왜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짜면 인기가 없으니까. 당장에 15만 원 뿌려줘야 좋아하니까. 자 그럼 정치가 상실되는 거죠. 계속. 당장에 인기 얻는 것이 목표가 되죠. 개인으로 치면 오늘 하루 목표 잡는 겁니다. 계속. 하루살이처럼 하는 거죠. 좋은 정치가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지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치인들은 긴 호흡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된다. 왜? 국민들이 15만 원에 다 넘어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요 의식 수준 굉장히 높아요. 설득만 하면 기꺼이 나 15만 원 안 받을게. 내가 내 돈 15만 원 낼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보수 정치인은 국민을 설득해야 된다. 대한민국이 더 잘 살려면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됩니다. 라고 설득해야 된다. 보수 정치는 설득하는 것이고 좌파 정치는 선동하는 것이다. 네. 자 우리가 거짓을 설파하는 정당이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보수주의가. 그럼 옳은 길을 얘기하려면 옳은 길은 항상 입에 씁니다. 네. 자 사탕처럼 설득이 없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약 같아요. 먹어야지 건강해진다. 이거 먹어야 돼. 맛이 없어도 써도 먹어야 된다. 자 설득을 해야 되죠. 네. 국민들한테도 설득이 필요합니다. 왜? 국민들이 멍청해서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은 정보가 제한돼 있습니다. 정치인들만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요? 이분들 생업에 종사하시잖아요. 이분들 생업에 종사하시라고 마음껏 생업에 종사하시고 여가 즐기라고 정치인 대신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많이 공부했으니까 옳은 길을 국민들께 역으로 제시드려야죠. 여러분들이 뽑은 내가 더 알아보고 확인해 보니 이 길이 맞습니다라고 이제 설득해야죠. 근데 이 가정을 다 생략하고 있더라. 이 가정을. 그러면 대한민국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가기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함께 달리는 정당이 필요하다. 긴 호흡을 가지고 함께 달리는 정당이 필요하다. 좌파 세력 보세요. 87년 민주화부터요. 진짜 아주 긴 호흡으로 사회 곳곳을 장악했어요. 한 방향으로 달리니까 한 30년 만에 이뤘어요. 네. 방송도, 문화도, 언론도, 사법도 모든 국가기관들에 그들이 원했던 인재들을 다 키워뒀습니다. 무려 30년입니다. 우린 뭘 했습니까? 그동안에.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들의 주장대로 변화하고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싸우기 힘들다, 귀찮다, 내가 센 이미지 되는 거 싫다, 나는 합리적인 보수이고 싶다. 싸움을 회피하고 기피하고 어떻게 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강했던 보수정당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완전히 붕괴 직전에 와 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정말 순간에 한 번 더 힘을 내서 싸우고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당대표부터 청년최고까지 들어가져야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이 되시면 아무래도 당대표가 되는 사람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혹시 이렇게 좀 마음에 맞는다거나 저 사람과 함께면 같이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대변인님 말씀하신 그런 국가적인 방향으로 더 정당을 효율적으로 또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저희들이 그걸 얘기하면 이건 역시도 좀 당원당규에 그 지정이 돼 있어요. 그 네. 말을 못하도록 돼 있나 보네요. 원칙적으로는 러닝메이트나 이렇게 지지를 서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것도 굉장히 단순하죠. 원칙적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가 러닝메이트로 갔다. 그럼 최고위원 7명인데 당대표가 틀린 결정을 할 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반대할 수 있을까요?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힘들겠죠. 있을까요? 아무래도. 힘들겠죠. 네. 자, 근데 지난 전당대회 때 이 룰이 깨졌습니다. 무슨 팀 하면서 이제 팀을 결성을 했죠. 팀을 결성해서 막 선거 운동을 아예 다 같이 다녔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거 당원 당규 위반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당시 당에서 묵인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두 선거가 분리돼야 된다는 거네요. 완전히 분리돼야 완전히 됩니다. 분리돼야 네. 되지. 지금 구조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어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당에서 러닝메이트 금지. 지금 이제 당원 당규대로 하겠다는 거죠. 러닝메이트 금지.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나 청년 최고 후보는 당 대표와 함께 일했던 흔적이 나올 수 있는 직책 표기도 금지. 예를 들어 뭐 누구누구 대통령 후보 캠프 뭘 했다 이런 것도 못 적게. 지금 어제 발표가 있었죠. 자, 그럼 이거는 이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가 사실은 당원 당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당대표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냐보다 내가 얼마나 옳은 소리를 굽히지 않고 할 수 있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당대표를 설득 못하는데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당대표 한 명 설득 못하는데 어떻게 수많은 국민을 설득합니까? 네, 그럼 내가 진짜로 옳은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당대표를 설득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설득해도 안 된다면 필요하면 싸워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도 안 된다면 국민들을 설득해서 여론이 여기 있다는 걸 알려야 되는 것이고 옳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해야죠. 당내가 계속해서 변화하려고 노력해야죠. 이것은 진짜로 최고위에서 건전한 논쟁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씩 발전해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 대변인님 말씀을 듣다 보면 참 이 국가에 대한 거 또 정책에 대한 거 정치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아요. 언제부터 이런 고민을 시작하셨나요? 아까도 원래부터 정치인이 되고 싶으셨나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언제 하신 건가요? 6살이요.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얘기도 묻는데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장래희망도 대통령, 중학교 장래희망도 대통령, 고등학교 장래희망도 대통령. 굉장히 일관성 있게 대통령 제가 굉장히 일관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까지도 장래희망이 뭐냐라고 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이때 약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나이에 잠깐 그러면 대학교 얘기하시기 전에 6살 때 대통령 보통 6살 때 대통령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근데 그 무슨 배경으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왜 그런 저희가 세대가 약간 달라서 그런데 예. 옛날에는 장래희망에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적혀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모범이 되는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칭찬하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박정희 대통령을 칭찬하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 정치에 있어서 훌륭한 롤 모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이 5명을 가지고 있는데 초등학생들 졸업식에 제가 자주 가거든요. 제가 운영위원장 같은 것들을 해서. 그럼 요즘엔 학생 수가 많이 안 돼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장래희망이 막 지나갑니다. 프레젠테이션으로. 정치는 한 명도 안 나와요. 제가 한 5번, 5년 이상 참석한 것 같은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요즘에는 제일 흔한 건 뭔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되고 싶어하는 건 뭔가요? 지금 우리 앵커님이 하고 계신 유튜버. 유튜버. 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유튜버. 그럼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버를 하면 유명해지고 돈도 잘 벌 수 있을 거야. 1위가 유튜버. 두 번째로 많은 게 의사. 근데 의사도 옛날에 우리 같으면 세대가 바뀌었어요. 우리 때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요즘엔 이렇게 꿈 안 적습니다. 성형외과 의사 뭐 그렇게 나가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 구체적으로. 네. 그리고 의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도 많이 나오고요. 그 뭐 야구 선수, 운동 선수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운동 선수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연예인도 나오고 댄서도 나옵니다.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변호사, 여전히 검사, 판사도 나옵니다. 정치인 안 나옵니다. 정치인 왜 안 나올 거예요? 저는 이 부분 정치인들이 굉장히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인이 안 나오는 이유는 롤모델이 되는 정치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좌파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훼손되기 시작했고 이미지가 이걸 보수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조롱받았던 정치인이 있는 것이지 어떤 식으로든 존경받는 정치인이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조롱받는 대상을 꿈꾸는 아이들 없겠죠, 당연히.
아이들이 정치인을 꿈꾸는 세상이 되어야 정치가 바로 선 겁니다. 야, 저런 정치인 되고 싶어.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어라고 해야 정치인을 꿈꾸는데 지금 아이들은 더 이상 정치를 꿈꾸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세대 때는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었다. 그리고 단지 6살 때부터 이 긴 시간을 유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뿐이다. 굉장히 흔하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아까 대학생 때 얘기로 돌아가서 그때 뭐 어떤 고민을 하시기 시작한 건가요? 고민했죠. 이제 진짜로 진로를 결정해야 될 나이가 됐는데 이것 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막막하죠. 먹고 살 길이.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야, 이거 내가 진짜로 뭘 해야 되는가. 내가 결국엔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계속 적었던 것 같은데 난 정치를 할 수 있는가.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입문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절 욕할 수 없죠. 과학자를 꿈꿨다고 해서 20살 아이가 과학을 알지 못해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을 꿈꿨다고 해서 20살 아이가 교수법을 알지 못합니다. 판사를 꿈꿨다라고 해서 20살 아이가 사법고시를 패스한 건 아니에요. 그럼 다들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저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 거죠.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하고자 했던 정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된 진지하게. 거죠.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장래희망에 적었던 정치라는 건 그럼 뭐냐. 근데 이 고민 끝에 내가 내렸던 답이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 정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개입하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일에 개입하는 것이다. 정치가 바로 서면 국민이 더 잘 살 수도 있고 나라가 발전할 수도 있다. 정치가 잘못 가면 국민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나라가 망국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치는 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 일에 개입하는 것인데 여기까지 정의를 내리고 났더니 제가 가난한 대학생인 거예요. 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내가 남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까지 이제 생각이 확장되더라고요. 그러면 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보자. 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정치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 대학교 때 1인 창업입니다. 창업을 했습니다. 몇 살 때 시작을 하셨어요? 24이었던 것 같네요. 24. 재학 중이실 때요. 그리고 이후에 제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 어느 정도 해결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진짜 꿈꿨던 이제 정치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게 많구나를 또 배웠죠. 그래서 뭐 제가 중앙대에서 창업학 석박사를 마쳤고 또 고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하면서 이게 한 8년의 시간이 또 걸렸습니다. 더 많이 공부해야겠구나. 내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개입하려면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플러스 내가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해야겠구나 하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한 7, 8년을 또 공부했고 뭐 사회활동들도 했고 그 41살이 되던 해에 우연찮게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 공고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한번 도전해보자. 내가 꿈꿔왔던 거 이제 나이 부록이 넘어서 도전해보자 라고 하고 도전해서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변인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참 답변 안에 거를 게 없어요. 그냥 말씀을 너무 뭐 일목요연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뭐 공부도 정말 그 말씀하신 철학에 기반해서 이렇게 잘 준비하셨다는 정말 인상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저도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다 보면 대변인님 성함을 검색해보고 또 뭐 하셨던 발언이라든지 또 영상도 찾아보고 또 나무위키 같은 것도 보잖아요. 요즘에는 뭐 정치인들은 다 그 그렇죠. 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 특이한 게 삼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삼수를 하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공부를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늦게 시작하신 거예요?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좀 환경이 안 되었고요. 뭐 개인사지만은 그리고 공부를 좀 늦게 시작을 해서 늦게 2년을 늦게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여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좀 환경이 안 됐어서 공부를 좀 늦게 시작했는데 뭐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 정교회장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대변인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 감정을 받아봐야죠.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일관성 있게 하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을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대학을 그러니까 좀 더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대학을 굳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학을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갈 필요가 있겠다를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걸 결정하는데 좀 고민의 시간이 있으셨던 네, 거네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는데 뭐 가정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늦게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보완들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고, 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공부를 단 하루도 놓는 일은 없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대 정치는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2, 3년이면 변합니다. 강산이. 예. 그래서 이게 한 5일, 일주일만 이 흐름을 놓쳐도요. 또 공부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정치인들이 공부하지 않죠. 네,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현상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이 적어준 글을 보고 내가 1, 2분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지식을 탑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제대로 된 정책을 짤 수 없죠. 물론 정책도 많은 부분 보좌관들이 짭니다만. 네. 그래서 최소한 보좌관들이 만든 정책이라고 해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현실은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발의한 법이 뭐였는지도 기억하지 못하죠. 자기가 발의한 법이요. 네. 이름만 적어 넣었으니까. 네, 그래서 하물며 대표 법안을 발의해 놓고도 그런 법안을 자기가 발의한지 모르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자, 법의 내용조차도 모르고 발의했는데 그 법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는 입법을 누가 많이 했냐로 이 사람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입법 숫자에 연연하죠. 제가 볼 때는 법을 없애야 됩니다. 불필요한 법들을. 입법기관이 입법을 하는데 지금 치중할 게 아니라 쓸데없는 법들을 없애고 규제를 없애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최근 뭐 트럼프하고 네. 머스크가 그 일을 네. 했잖아요. 도지라는 걸 통해서요. 맞습니다. 네, 그런 역할들을 지금 반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시기가 온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뭐 정치 입문하시기 전에 이제 기업을 하시고 경영을 하셨던 그 배경이 있잖아요, 대변인님께서. 근데 그 뭐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요즘 청년들이 뭐 노래를 부르는 그 경제적 자유를 뭐 이루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적 자유는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에서 지금 창업 강의를 한 게 한 15년 된 것 같아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동국대나 숙명여대, 중앙여대 같은 데서 뭐 겸임 교수나 개공 교수로도 일했고 지금 신한대 같은 데 전임 교수로도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럼 아이들에게 제가 첫 질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 달에 얼마 정도가 있으면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얼마 정도 있으시면 되나요? 그거는 이제 개인의 수준에 그렇죠.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네. 개인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있습니다. 아, 개인인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최소 미니멈적인 거를 생각하자면 그래도 한 뭐 이것저것 다 해서 최소를 잡자면 그래도 한 200만 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럼 되게 들어요. 검소하게 말씀하신 편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대답하거든요. 대학교 1학년들은 한 70만 원 얘기합니다. 평균. 왜냐하면 이들 머릿속에는 주택비나 관리비 그리고 의료비 기타 비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의탁해서 살고 있으니까. 이들 머릿속에 있는 거는 밥 먹을 돈, PC방 갈 돈, 그리고 간혹 가다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돈 정도를 생각하니까 7, 80을 얘기합니다. 근데 대학교 4학년 정도가 돼서 사회에 나갈 정도가 되면 평균 200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300 정도를 얘기하고 애 한 명이 딸리면 300으로 좀 부족합니다 해서 350 정도를 얘기합니다. 2명 이상이 생기면 400, 500은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인즉슨 뭐냐면 내가 진짜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내가 한 달에 500은 있어야 최소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 인간다운 삶은 내 인격이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500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일하지 않고 월 500을 벌 수 있어야 경제적 자유에 도달한 거죠. 네. 300이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300의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어찌되었던 정치를 준비할 때는 그래도 내 가족들이 먹고 살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자라고 결심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죠. 그러니까 창업가들은 대다수가 험난해요. 그러니까 상상도 하지 못할 노력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창업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한테 물려받아서. 아닙니다. 통계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닥부터 시작했던 창업가들이 성공한 확률들이 굉장히 높고요. 열의 8명은 바닥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수많은 분들이요, 진짜로 이 구조를 만들어내고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것도 평균 학문적으로 연구가 돼 있어요. 7년 정도의 시간을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입니다. 네. 소위 말해서 자기를 갈아 넣는 시간이 갈아 필요하다는 넣습니다. 거네요. 아마도 하루에 저는 20시간 일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고 봅니다. 자기 사업하시는 분들 네. 중에요. 자, 그러면 원래 하루 근로시간 몇 시간이죠? 보통 뭐 8시간. 네, 그렇죠. 네, 뭐 9 밥- to 6라고 네, 하면 뭐 밥 먹고 뭐 이런 시간 빼면 한 6시간 되려나요? 이분들이 18시간 일한다라고 하면 3배 일하는 걸 거예요. 7년 하면은 일반인들의 21년 일하는 걸 겁니다. 네. 한평생 할 일 다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다, 창업. 짧은 기간 안에. 네. 왜냐하면 내 일이고 내가 월급을 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뛰지 않으면 월급을 못 줘요. 월급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은 책임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내가 당장 월급 줘야 되는데 네. 어떻게 안 뜁니까? 근데 이렇게 평균 7년 정도, 8년 정도의 고생을 하고 나면 작은 성공이라도 이루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버텨내면, 그러니까 창업가들이 이 기간을 버텨내고 진짜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면 대다수가 작은 성공이라도 이루는 사람들도 많다. 물론 창업 실패 비율이 굉장히 높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해낸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창업 교육들을 통해서 지금 청년들이 창업에 또 많이 뛰어들고 있죠. 실제로 이게 뭐 박근혜 정부 창조 경제부터 시작해서 국가에서 결국은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거는 기업뿐이 없구나. 그리고 창업가들을 많이 배출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국가가 성장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특히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해서 뭐 이명박 정부 그리고 또 마찬가지죠. 여기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고 점점 더 창업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죠.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지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가들이 충분히 배출될 수도 있는 환경이다. 뭐만 되면 국가에서 제도만 뒷받침돼 준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슬라가 세계적 기업이잖아요. 자율주행. 물론 자율주행만 하는 게 아니지만은 최근 이제 로봇까지 그렇죠. 뭐 결국 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가고 있죠, 사실. 네. 테슬라라는 회사가 생기기도 전에요. 우리나라에 제가 이거 TV에서 봤는데 그때 당시에 부산에서 서울까지인가 저도 안 그래도 최근 기사를 봤어요. 어떤 교수님이 보셨어요? 그 자율주행 차를 만들어가지고 했더라고요. 그게 예전에 TV가 나왔어요. 그래서 막 뭐 세상에 이런 일이었는지 제가 프로그램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운전을 놓고 가는데 우와 말이 돼? 막 사람들이 이랬거든요. 이게 자율주행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 산업 크지 못했죠. 필요 없는 기술이라고 해서 사장됐죠. 네. 우리나라에서 테슬라가 나올 수 있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가 나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국가 기관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바뀔 수 있는 것들이죠. 네. 그 대변인 같은 경우 이제 그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셨고 결국 그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뭐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 좋지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공개하실 수 있는 제가 범위 처음 내에서요. 시작했던 창업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계단 청소부터. 네, 그래서 자본금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당시에 이제 돈 없이 할 수 있는 소자본 창업이나 무자본 창업이 있는지 찾다가 외국 사례를 우연찮게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나 뭐 호주 등지의 선진국으로 이주를 가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주 가는 분들 중에서 환경이 되게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몸 하나 가지고 외국으로 이주를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선진국의 자국민들이 기피하는 힘든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청소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한국인들이 근면성실하니까 일 잘한다라고 소문이 나서 진짜 대기업이 돼서 당시에 뭐 봅니까 제 기억에 매출이 수조에 이르는 이런 정말 회장님이 되신 한국인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저건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조그만한 건물들의 계단 청소를 하는 일부터 창업을 시작해봤는데 실제로 호응들이 좋았어요. 그때 그러면 대변인님이 혼자 뭐 1인 기업으로 하셨던 1인 건가요? 기업이었죠 처음에. 뭐 그러니까 혼자 이제 청소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영업도 하고 청소도 하고. 와.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엔 새벽 4시, 4시 반에 나와서 작은 건물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작은 건물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언론들이 꽤 조명을 해서요. 그래갖고 이제 대학생이 힘든 3D 업종에 뛰어들었다.
해서 그때 청소 창업 붐이 좀 불었어요. 네, 아, 실제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아, 예. 그래요? 네, 청소 창업 붐이 좀 불었었고 그리고 제가 뭐 처음 했던 게 청소라는 아이템 자체가 뛰어나고 진짜로 미래의 뭐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아서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시작했잖아요. 할 수 있는 것,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창업을 했던 것인데 실제로 그 시장이 또 작지 않았어요. 컸어요, 굉장히. 아, 근데 굉장히 좀 마인드를 참 이게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실리콘밸리의 굉장히 유명한 격언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Move fast, break things. 이제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걸 생각하지 말고 일단 행동하고 그럼요. 뭐 이론화하지 말고 일단 무조건 실천하고 봐라. 그 이론인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거의 거기랑 일맥상통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냥 그래갖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일부터. 새 청소를 뭐 네. 엄청나게 하고 싶어서 시작하신 게 아니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청소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긴. 없어요. 네, 근데 청소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약간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눈보다 더러운 게 잘 보였던 것 같아요. 보이니까 치웠던 것 같고 잘한다고 소문났던 것 같고 빨리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시드머니를 모았고 그리고 3년 정도를 하다가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했죠. 법인으로 전환을 했고 지금이야 뭐 법인 사업자 내는 게 굉장히 쉬운데 당시만 해도 법인 사업자는 5천만 원 이상 최소 자본금이 5천만 원이 최소 자본금이었습니다. 그건 있어야 법인 사업자를 낼 수 있었고 뭐 그때는 이렇게 투자하는 것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투자를 창업에 해주는 것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창업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시드머니들을 모았던 시기죠. 자기가 스스로 노동을 해가지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3년 후에 이제 법인 기업을 설립했고 지금의 회사를 만들어서 약 25년 정도 벌써 됐네요. 야, 그러면 그 만드신 회사도 청소 관련된 업체였나요? 그건 네, 아니고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업종으로. 혹시 뭐 그거는 말씀하신 재난 안전 관리 시스템 아니요 말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말해도 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시간이 되라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난 안전 관리 하려고 하면 이게 사실은 1시간 분량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사실은 여쭤보도록 뭐 하고. 제가 이런 인터뷰 그러니까 기업 인터뷰도 많이 해서 인터넷에 찾으면 나옵니다만 있어요. 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꼭 찾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거 좋겠어요. 분량만으로도 사실 한 시간일 그러니까 것 같긴 알겠습니다. 한데 시간이 지금 네네.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의 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변인님 이제 뭐 그 이제 출마를 하시면서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다면 이제 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시죠. 사실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일단 시간이 오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뭐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고 일단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특히 보수를 사랑하시고 보수 정당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지금 하루하루가 답답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한 걸음도 못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추운 겨울 동안에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보수를 사랑하는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맨몸으로 나오셔서 추위 속에서 흘렸던 눈물과 아파했던 가슴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민의 앞장서서 바람을 막아주고 그리고 비를 막아주는 우산과 방패가 되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앞장세우고 뒤로 숨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정치가 국민 앞에서 여러분들 바람을 막아주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국민의힘의 변화도 이끌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선택하셔서 보수의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그리고 건강 조심하십시오. 항상 행복하십시오. 네. 김민수 대변인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 잘 치르실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